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색이란 단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건 세계 최대의 비영리 단체인데요. 청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과 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 풍부한 경험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죠.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도 대학생 동아리 형태로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찾아볼 수 있고요. 지난 2012년입니다. 20살의 마스노 유리카는 아이색 재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이신 여자대학교 문학부 영어 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봉사활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꾸준히 고아원 찾아가고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동시에 학교의 메이퀸으로 선발될 만큼 또 TV 출연도 했을 만큼 예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성과 인품 모두 갖춘 팔방 미인이에요. 마스노는 어릴 적부터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고요. 어쩌면 그녀가 아이색에 가입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색에서 루마니아로 해외 인턴십을 갈 사람을 모집한다 라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해외 인턴십이라고 하니까 무슨 전문적인 일을 맡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루마니아 크라요바라는 도시에 가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업무였어요. 마스노 입장에서는 일본어 알려주고 동시에 색다른 이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죠. 그녀는 즉각 이력서 준비해서 응시를 했고 해외 인턴십의 행운은 바로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루마니아에 간다는 생각에 출국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드디어 2012년 8월 14일, 마스노는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됩니다. 일본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까지 경유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거의 20시간 이상 걸려요. 긴 여정이죠. 근데 마스노는 워낙 이제 설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정말 기대를 잔뜩 안고 다음 날인 15일 저녁 8시 루마니아 앙리코안다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해가 져서 공항 밖이 어두워요. 서둘러 짐을 챙겨서 발길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스태프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어딨지? 약속대로라면 현지에 있는 스태프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이름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황해하고 있을 무렵인데 띵 하고 핸드폰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요. 너무 미안한데 그 스태프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미처 나오지 못한다는 연락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는 말은 없었고요. 마스노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지금 도착한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다시 공항에서 240km나 떨어진 크라요바에 가야 합니다. 혼자서요. 게다가 루마니아라는 국가가 치안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 가야 되는데 좀 두렵고 또 황당하죠. 하지만 그 당시로선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평소 마스노가 굉장히 발랄한 성격이었는데 그녀답게 일단 공항에서 도착을 알리는 트위터 글을 하나 업로드하게 돼요. 루마니아에 왔는데 심야 전철을 3시간이나 타야 해. 그게 최대 불안 요소지만 아무튼 무사히 도착한다면 기적일 거야. 이 이제 글을 보면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녹아나죠. 또 어느 정도 기대를 품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마스노는 구글 지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어떻게 크라요바로 갈지 그 방법을 막 모색해요. 보니까 일단 택시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노르드역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역에 가서 심야 전철 타고 3시간 정도면 크라요바에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마스노가 캐리어랑 배낭을 챙겨서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Hello,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거예요?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한 남성이 친근하게 영어로 말을 겁니다. 아무래도 큰 캐리어 끌고 서성이고 있는 그녀가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남자는 자기가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루마니아 처음이냐, 퍼스트 타임이냐 굉장히 자상하게 다가왔죠. 그 웃음에 마스노는 경기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드역에 간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남자가 택시 승강장까지 그녀를 직접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대화가 이어졌죠. First time? Oh, station is very complicated. Are you okay? 그러니까 네가 가려는 역이 되게 복잡하대요. 그 길을 잘 찾을 수 있겠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너가 웃으면서 괜찮다 오케이 할 수 있다. 자, 그러자 남성이 말하길 Me, you, go together, okay? I know direction very well.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가자 역으로. 그리고 크라요바까지 가는 길을 자기가 잘 알려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다소 좀 과한 친절 같긴 한데 이때 마스노는 와, 루마니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런가? 친절하네. 근데 나도 사실 여기 도착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거기서도 헤매면 어쩌지? 가이드라니까 도움을 좀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고맙다면서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택시에 탑승합니다. 한편 일본에 있던 마스노의 여동생이 초조하게 언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 도착했다는 연락은 받았고 트위터도 확인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수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통 연락이 없어요. 결국 가족들은 아이색 재팬 쪽에 문의를 해요. 아니 그렇게 먼 곳으로 또 다시 이동을 한다 들었는데 잘 도착했는지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냐,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러자 아이색 측은 걱정 마셔라, 현지 스태프가 잘 마중 나갔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근데 가족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못하죠. 그렇게 하염없이 딸을 기다리다가 이틀이 지나게 돼요. 그제서야 아이색 측은 현지에서 급히 마스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그저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스노가 루마니아로 간 지 3일 만인 8월 17일 코르베안카 숲 인근에서 젊은 동양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요, 상태가 정말 끔찍했죠. 8월의 더운 여름 날씨에 시신이 굉장히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신의 얼굴 가죽 일부가 도려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얼굴을 포함해 온 몸에 구타의 흔적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는데요. 얼굴은 그 당시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띵띵 부어 있습니다. 또 흉골과 늑골이 무겁게 눌렸는지 부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도 끔찍하게도 눈, 코, 귀, 입, 또 질과 항문까지 여성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구멍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의 경우에는 안구가 파열되고 수정체가 사라진 상태였고요. 경찰은 이게 범인이 피해자의 몸 곳곳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던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더한 게 남아있는데 죽은 시신에 강간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범인한테 이 피해자는 정말 그야말로 성욕을 풀기 위한 도구로 처참하게 이용되고 또 살해당한 거예요. 그 발견 당시에는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젊은 동양인 여성이다, 이 정도가 다였죠. 다음날 지문과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시신이 마스노임이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마스노의 가방이 시신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어야 할 핸드폰, 카메라, 지갑 다 사라져 있었어요. 폭행과 살인, 강간도 모자라서 범인이 강도질까지 다 가져간 거죠. 하지만요, 이게 오히려 수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경찰이 즉각 그 핸드폰 GPS를 추적하게 되거든요. 머지않아
부쿠레슈티의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이 꺼진 게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즉각 아파트 주인의 신원을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는 바로 26살의 니콜라이 블라드. 이 사람이요. 와, 일단 기록만 봐도 화려합니다. 강도, 강간, 여러 가지 폭행까지 전과 600범이에요. 제가 토요미스테리 하다가 전과 600범은 처음 봐요. 심지어 살인 전과도 3건이나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흉악범이에요. 아니 근데 살인 전과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막 돌아다니죠?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루마니아라 그런가? 어쨌든 경찰은 니콜라이가 범인임을 거의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4일 만인 8월 20일 니콜라이는 체포됩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요. 시신의 옷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가 그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니콜라이가 그냥 막 발뺌입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죠. 경찰은 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결국 며칠간 이어진 신문 끝에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니콜라이는 공항 인근을 어슬렁거리면서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약간 어리숙하면 좋고 여성이면 더 좋죠.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게 마스노였는데요. 뭔가가 이제 잘 풀리지 않는지 쩔쩔매는 그런 초보 여행객의 모습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절한 가이드인 척 그녀에게 다가가서 길이 어렵다, 도와주겠다. 여기에 마스노는 그저 루마니아 사람의 선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곧이어 같은 택시에 탑승했고요. 탑승하고 나서 니콜라이가 기사한테 루마니아어로 어디로 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스노는 상황을 알지 못하죠. 근데 택시는 원래 마스노가 가려던 그 노르드 역과는 사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머지않아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국도 중간쯤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니콜라이가 루마니아어로 택시를 세우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정류장에서 내려주세요. 마스노도 이걸 이제 감지했어요. 근데 왜 내리지? 이때 니콜라이가 버스면 우리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렸는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주변은 다 울창한 숲이에요. 심지어 밤 9시라 어두컴컴하고요. 잠시 후 택시가 사라지자 니콜라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숲으로 마스노를 유인했고요. 적당한 곳에 도달하자 그녀를 무작정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밧줄로 그녀를 결박했어요. 이후 그는 마스노에게 욕정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 남아있던 흔적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짐작해 하죠. 강간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어요. 뿐만 아니라 칼로 찌르고 살을 도려내는 엽기 행위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이걸 당하는 마스노는 낯선 이를 쉽게 믿어버린 자신을, 아니 루마니아라는 곳에 온 자체를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런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범인은 마스노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괴물이 죽은 이를 또다시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그렇게 마스노는요, 정말 이 타지에 도착한 지 한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건의 전말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다소 의외의 반응이 쏟아졌죠. 루마니아의 일부 여론이 피해자인 마스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아니 그 늦은 시간에 모르는 사람을 왜 따라가냐. 사실 이건 일본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온 낯선 남자와 택시에 동승해?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또는 일본에서는 여성들한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확실히 가르쳐야 돼 라는 반응이었죠. 거기에 더해 루마니아 쪽 언론에서는
무방비한 일본 여성의 과오로 루마니아와 일본 양국의 관계까지 망쳐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애초에 아이색 측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반응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정대로 현지 스태프가 그녀를 픽업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색은 회피하기 급급했죠. 아예 웹사이트를 닫아두더니 본건에 관해 일절 설명을 삼가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거기다 써놓습니다. 심지어 애도의 말도 전하지 않았고요. 아니, 자기네 단체에서 기획을 한 해외 인턴십인데 최소한의 안정도 보장해주지 못했고 또 이런 식으로 항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 마스노가 루마니아행을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해요. 합격은 하긴 했지만 뒤늦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 치안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 날 고민 끝에 내가 좀 인턴십을 포기할 수 있냐? 라고 전달을 합니다. 아이색에요. 근데 단체는 야, 너 이제 와서 이럴 수 없다. 캔슬 우리 안 된다.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면서 좀 무리하게 그녀를 루마니아로 떠밀었다는 게 밝혀지죠. 결국 그녀는 루마니아로 갔지만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한편으로 사실 일본 내에서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음모, 의문이 존재하는데요. 마스노를 잘 아는 지인들은 평소에 걔가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이다, 소위 제2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그녀가 그걸 지원하기 전에 루마니아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사실 다른 합격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좀 영향력이 크대요. 아이색에서. 그러니까 아이색에서 더 좋은 국가를 그녀에게 배정하고 마스노에게는 좀 선호하지 않는 치안이 안 좋은 루마니아를 가게 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전해지는 바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녀가 정말 본인 의지로 간 거냐? 여기가 찜찜하게 남아있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범인 니콜라이가 재판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이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된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루마니아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택시가 거기에 많이 이용되는데 바가지 씌우는 건 기본이고요. 끌고 가서 납치해서 폭행, 강도, 살인까지. 워낙 치안 안 좋고 또 국가 경제도 불안한 곳이다 보니까 외국인한테 한탕 해먹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루마니아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좀 손 놓고 바라보다가 최근에서야 공항에는 오직 검증된 택시만 들어가게 할게. 검증된 택시만 운행해. 라는 조치를 취했대요. 이게 적극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건을 접하고 나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루마니아를 방문할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북쪽에 위치한 도시 요크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라는 곳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사실 한국인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죠. 그렇다 해도 요크셔 지역에 가보면 중세시대 성벽과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의 중세 과거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현지인들에겐 인기가 높은 곳이죠. 2001년 11월 18일 저녁, 그날 요크셔의 어두운 거리를 홀로 걷던 한 남성에게 우연히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덩그러니 놓여있는 대형 캐리어였어요. 사실 이 캐리어는 이 장소에 몇 주째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도 누군가 잃어버리고 두고 왔구나 싶었고 찾으러 오겠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목격자 남성도 사실은 이 길을 오가면서 몇 번이나 이 가방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날은 유독 그 존재가 좀 거슬렸습니다. 아니 가방을 왜 안 찾아가? 그냥 여기 이렇게 이 대형 가방을 둔다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남성은 캐리어를 열어보게 돼요. 그러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웬 털뭉치였죠? 뭐야 이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레 그걸 걷어내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러니까 이 털뭉치가 머리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너무 놀란 남성이 곧장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 당시가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아무리 부검을 해도 신원이나 사망 원인 또는 어떤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나마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했던 건 주근이가 여성이고 또 나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신 유기 상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양 손목이 다 묶여 있었고요.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이 테이프로 꽁꽁 싸매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테이프 모양도 독특합니다. 일반 투명 테이프나 택배 테이프가 아니었고요. 파란색 배경에 그래픽이 막 들어가 있는 디자인 테이프인 거예요. 네, 이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경찰은 이걸 추적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시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끝내 이 피해자는 동양인 여성이다 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딱 여기까지였죠. 도대체 그녀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만한 유류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여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그 디자인 테이프에 완전 매달리게 돼요. 끈질기게 출처를 조사해봤죠. 그러다가 판매처를 결국 알아냈는데 이게 길버트와 조지라는 이름의 예술가들이 자기네 갤러리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심지어 약 800개 정도만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테이프치고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추적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테이프가 판매된 장소를 지도에서 좀 보면 요크셔와 한참 떨어진 남쪽의 런던, 또 영국 남서부 도시인 코널, 그리고 영국 북서쪽의 리버풀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과 다들 거리가 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도시 가서 테이프 구매자들을 찾는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경찰의 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2년 3월입니다. 이번엔 런던 동부에 있는 도시 도크랜드에 있는 한 민박집 벽장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배관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가 욕조 패널을 뜯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벽 안쪽에 막 구더기랑 파리가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즉각 이게 보자마자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싶어서 불길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이 와서 벽을 뜯어본 결과 안에서 유기된 시신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구더기와 파리가 막 들끓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양으로만 봤을 때도 이 시신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파악됐어요. 게다가 부패도 너무 많이 진행돼서 악취가 고약했고요. 그런데 특징이 이 시신 역시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이 테이프로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다. 이거 앞서 사건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벽 안에 있던 시신 테이프는 요크셔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테이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신을 유기한 형태는 매우 비슷합니다. 곧장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 민박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는 임대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곳의 운영자는 31살의 한국인 김규수 씨.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지난 2000년, 2년 전이죠. 어학연수차 영국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여기에 눌러 앉아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즉각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죠. 근데 이 김규수 씨는 난 벽 속의 시신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는 강경한 입장이에요. 김규수. 그는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이웃들 다들 김씨 평소에 되게 친절하고 또 잘 웃고 다정하잖아 라고 입을 모았죠. 세입자들과의 갈등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인데 뭔가 평판은 좋아. 근데 이렇게 용의자를 추리기에 앞서 경찰은 우선 벽장 속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엄청 부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시기조차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이걸 어쩌나 경찰이 고민하던 중에 생각의 회로를 살짝 바꾸게 되죠. 누군가를 섭외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곤충학자입니다. 벽장 속에서 발견된 파리들, 그 파리가 어떤 종류인지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신에 꼬이는 파리는요, 사망 시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학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파리였느냐, 그럼 그 파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됐느냐 막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해당 시신은 사망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됐죠. 자, 4개월 전이다.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요크셔에서 발견된 시신과 비슷한 때에 사망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시신의 인종이 나옵니다. 동양인 여성이에요. 동시에 그 첫 번째 요크셔 피해자 연령대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연구를 해서 결국 그녀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동양인, 젊은 여성들의 잇따른 죽음.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서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사는 쉽지 않았죠. 경찰은 고민에 빠졌고 어쩌나 싶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의 증거들을 샅샅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건 요크셔에서 그 시신을 담고 있던 바로 대형 캐리어, 특히나 캐리어의 제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방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영국 경찰이 한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때쯤 마침 한국에서도 이 유럽에 갔다가 실종된 젊은 여성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1살의 진효정 씨. 프랑스 유학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며칠간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죠. 자, 영국 경찰은 그 진효정 씨가 혹시 이 요크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에 지문 정보를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요크셔에서 발견된 첫 번째 시신에 아주 미세한 쪽지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쪽지문과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 진효정 씨에 대한 정보를 대조하게 돼요. 그 결과는 일치. 참고로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등록할 때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잖아요. 이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지문만 남아 있었는데도 신원 대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신원이 밝혀졌고 곧이어 두 번째 시신의 신원도 밝혀지는데 지난 2001년 12월 영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송인혜 씨. 송 씨는 지난 12월 7일 날 지인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나 런던의 타워 브릿지에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송 씨는 그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 김규수의 민박집에 투숙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송 씨의 부모와 이 시신의 DNA를 대조했고 그 결과는 일치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구의 시신은 모두 한국인 여성. 게다가 송인혜 씨는 김규수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렀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피해자 진효정 씨의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더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 김규수가 사실 영국 내에서 민박집을 2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 씨가 여행차 영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홀본이라는 도시에서 그 단기로 민박집에 투숙을 했는데 거기가 김 교수가 운영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서둘러 경찰이 진 씨가 머물렀던 그 방에 가보는데 그곳은 이미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장 상태로 봤을 때 진 씨는 이 민박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이후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캐리어에 담긴 채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 씨와 송 씨 사이에 친분은 없었고 두 사람의 유일한 교집합은 김 교수뿐이었죠. 자, 지금 이렇게 김 씨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죠. 먼저 진 씨의 그 시신을 감쌌던 파란색 디자인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까 이것 또한 김 교수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대요. 근데 그 다녀온 사이에 테이프의 양이 현저히 줄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또한 김 교수가 빌렸던 렌트 차량의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 혈흔이 진 씨,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자가 머물렀던 그 민박집 방에서 나온 혈흔과도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빼박인 게 있는데 김 교수가 진효정 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기록까지 나와요. 또 이 두 번째 피해자 송 씨, 송인혜 씨가 실종된 직후 김 교수가 돌연 캐나다로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피해자 송 씨의 신용카드를 소지했다는 점도 연이어 확인됐고요. 와, 이 사건? 이 정도 되니까 영국 경찰도 김 교수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김 교수는 어땠을까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범죄를 부인합니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어요. 그러면서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저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국 경찰 또한 쉽게 물러나진 않았죠. 8명의 전문 수사팀을 꾸려요. 그리고 한국에 파견을 해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하나하나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계좌 거래 내역도 다 밝히고 정말 김 교수를 체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게 된 거죠. 또 법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 씨와 송 씨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싼 인물이 동일인이다라는 결과를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테이프가 다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둘렀느냐, 그 형태를 봤을 때 이건 분명 같은 사람이 한 거다라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김 교수 측은 그래? 그럼 내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이 테이프에서 김 교수의 지문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김 교수 쪽은 좀 당당하게 난 아무 관련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김 교수는 저는 범인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말 외에는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한 거겠죠.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검찰은 일단 그를 2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하게 돼요. 그리고 2003년 3월에 재판이 열렸죠. 김 씨의 아주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그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죠. 런던 법원은 김 교수가 자신의 민박집에 온 한국인 여성들을 이유 없이 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악이 되고 위험이 되는 인물이기에 영원히 격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선고가 이제 딱 나오게 되는데 김 교수가 이거를 듣고 있었죠. 당연히 법정에 있으니까. 근데 표정의 동요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살인의 동기가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왜 자기 민박집에 돈을 내고 온 투숙객을 죽인 걸까요? 여성들이라서? 수사 초기에는 그가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어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쓰고 현금 인출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건 금품이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조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쩌면 김 교수가 그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범죄 전문가들이 추측컨대 그의 살인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성적인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피해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디스트적인 욕정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것 같다, 추정이다 라고만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게 가정이에요. 왜냐면 김 교수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 외에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도저히 범행 동기를 끝까지 알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인 김 교수, 그는 지금까지도 영국 감옥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아요. 때문에 진 씨와 송 씨의 가족들은 소중한 딸이 왜 낯선 타국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어쩌면 범인이 입번끗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여전히 무죄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피해자 진효정 씨는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불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잠시 방학을 맞아 영국 여행을 즐기러 갔다가 끔찍한 변을 당했던 거죠. 또 다른 피해자인 송인혜 씨는 런던에 있는 길드홀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던 청년들이에요. 혹시나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공감을 충분히 하실 텐데, 이렇게 외국에서 만난 내 나라 사람, 이건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 피해자들에게 민박집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어딘가 되게 안심되고 또 한국인의 정까지 느꼈을지도 모르죠. 심지어 여기서 송인혜 씨는 이 김 씨 범인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평소 집주인과 대화도 잘 나누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친절한 한국인 집주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녀를 벽에 유기한 거예요. 또 다른 투숙객은 가방에 유기해서 길에 던져줬고요. 참 믿을 사람 없죠.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해외에 살고 계신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인 믿으면 안 돼. 더 무서워. 오늘 김 교수 사건은 아는 한국 사람에게 철저히 발등 찍혔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한데요. 고인이 된 피해자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